2살배기 남자아이와 만 0세 영아를 키우고 있는 김현경 씨. 육아와 가사를 도와줄 도우미를 구하려고 했지만 평균 300에서 400만 원 정도 하는 고용금액에 부담이 컸습니다. 사실 한 사람 임금을 모두 다 이모님을 사용하는데 사용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고요. 그러느니 그냥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보는 게 훨씬 좋다고 판단해서 저는 결국엔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 문제에 더해 근무 태만 등의 부분도 도우미를 고용할 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이라도 갑자기 저한테 퇴직금을 요구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휴가를 조금 더 달라고 하신다던가 아니면 근무 시간에 테레비를 더 많이 보시던가 등등등. 현경 씨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제도가 시범 도입되면 적극적으로 고용할 의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동남아에서 오시는 이모님들이 언어적으로도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임금적인 것도 훨씬 더 조선족 이모님이나 한국인 이모님들에 비해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이 더 많이 오시게 되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신 8개월 차인 하세연 씨는 출산 후 잠깐의 휴식기를 갖고 다시 일할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도와주실 친정 부모님이나 또 시댁 부모님들이 없어가지고요. 한 3개월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육아 도우미 또는 가사 도우미를 좀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비용이 비싸더라도 한국인 도우미를 고집하는 건 같은 언어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신뢰감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영유아를 돌보는 주 양육자로 외국인 도우미를 들이면 그분이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어도 어쨌든 쓰는 모국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혼란스러운 환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분을 모시고 싶잖아요. 그래도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세연 씨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휴직 연장 등 기존 제도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도우미를 수입해서 들여오는 게 어떤 저출산의 대책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필리핀 도우미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들도 되게 소수일 것 같고 그런 분을 원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소수를 위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네,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진인 기자, 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 도입을 두고 찬성 반대 의견, 또 긍정 부정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이 제도라는 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치를 기록하면서 소멸 국가라는 오명을 얻고 있죠. 그중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생 해결 대책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9월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했고요. 현재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정부와 서울시는 다음 달 시범 사업 계획안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서울에서 100에서 2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짚어볼 게 한국인 가사 도우미도 사실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려고 한 이 중요한 배경 자체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 고용 비용 부담이 좀 저렴한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아이를 돌보며 살림을 도우는 가사 도우미, 이른바 시터 이모님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이모님들을 주 5일 전일제로 고용하려면 매달 300에서 350만 원가량이 들고요. 만약에 집에 입주하는 형태로 고용을 하게 되면 400만 원가량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당한 수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이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다면 과연 얼마가 들지 한번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30대 여성의 평균 중위소득이 270에서 320만 원 정도고요. 지난해 맞벌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약 761만 원이었는데 만약에 종일 육아나 가사를 전담할 인력을 고용하려면 한마디로 가구 소득의 3분의 1, 절반 가까이가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맞벌이를 포기하는 가구가 생기고요. 일을 그만두는 쪽은 주로 여성들이죠. 2022년 여성가족부 조사를 살펴보면 25세에서 54세 여성 조사 대상자의 42.6%가 경력 단절을 경험했는데 평균 연령 29세에 경력 단절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는 평균적으로 8.9년이 걸렸는데요. 새로 얻은 일자리의 질은 이전보다 떨어졌습니다. 월 평균 임금 격차를 살펴보면 경력 단절 전에는 253만 7천 원을 받았지만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을 했을 때 214만 3천 원으로 월급이 약 40만 원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와 정부는 가사 도우미를 통해서 지금보다 좀 적은 비용으로 일반 가정의 양육 부담과 가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거고요. 나아가서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노인 돌봄 서비스 인력이나 외국 인재 유입 등 이민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논의를 앞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부모님들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가사, 육아, 인력 도입 검토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곧 당면하게 될 이민 사회와 외국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먼저 도입했던 나라들이 좀 있잖아요. 어떻게 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는지 또 긍정 효과는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홍콩의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홍콩 정부는 1970년대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출신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도우미를 도입한 1978년부터 2006년까지 0세에서 5세 자녀를 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10에서 14%포인트 증가했는데요.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임금이 높았던 90년대까지는 이 효과가 주로 대절 여성들에게 집중이 됐었다면 도우미의 임금이 30에서 40%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고졸 여성들의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있는 홍콩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유급당할 확률이 약 3에서 4% 감소하는 등 아이들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관계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 많이 도입이 안 됐잖아요. 7만 명이 했을 때는 3 내지 4% 네이버 마켓 파티시페이션이 올랐습니다. 노동시장 참여율이 올랐는데요. 90년대에 이르러서 7%, 12%, 11%,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대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45%에서 65%, 70%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제도가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네, 이렇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는 효과도 좀 있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출산율을 높이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좀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사실 아마 모두가 다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네. 지난해 홍콩의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사실상 한국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출산율에는 사회 변화나 복잡한 요소가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율이 올랐다라고 하는 그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히 증명되지는 않았지만요. 네. 출산율 증가에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논문들이 최근 들어서 속속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결국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만 있다면 국내 여건에 맞게 잘 적응이 되면 좋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고용 비용일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렇게 30대 여성의 평균 중위소득이 만약에 270만 원에서 320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급여 수준을 줘야 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이 이 국내에 취업을 할까 싶은데 최소 수준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될까요?
예, 전문가들은 100만 원 정도가 돼야 이 고소득층뿐만이 아니라 중위소득층도 효과를 제대로 볼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콩에서는 가사도우미가 가정에 입주하는 형태로 해서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가량의 순수입을 받고 있거든요. 국제적으로 형성돼 있는 소위 외국인 도우미 시장, 그러니까 송출국가, 보내는 네. 나라들이라고 하죠. 뭐 필리핀이나 미얀마, 스리랑카 등에서는 순수 임금이 70에서 100만 원 정도만 되더라도 한국에 가서 충분히 가사도우미 역할을 할 그런 노동 인력이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떤 뭐 100만 원 선 정도는 좀 맞춰줘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렇게 좀 고용 비용이 낮아지면 물론 뭐 고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적으니까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이 외국인 노동자들 결국에는 노동자잖아요. 그러면 국내에서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을 그대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큰 쟁점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약 23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 고소득층이나 아니면 일부 소수의 맞벌이 부부만 사용할 수 있지 않냐, 이른바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할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도 발의가 됐는데요. 한국에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 사용인으로 보자라는 게 골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사 도우미라고 불리는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가사 근로자와 가사 사용인으로 나뉘는데요. 가사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같은 노동법 적용을 받지만요. 가사 사용인은 이 법적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부분에서 착안해 제안이 된 건데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국제법에 저촉될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게 이 가사 노동 현장이라는 게 아무래도 사적 공간에 속하다 보니까 뭐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또는 뭐 심하면 뭐 현대판 노예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강도 높은 우려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외국인 가사 노동자의 그 권리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좀 마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지난해 초 홍콩에서는 이 부부가 공모해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서 공분이 그렇군요. 크게 일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사업주나 사업장 내에서의 폭력, 또 불법 촬영 피해, 임금 체불 문제 등에 노출이 항상 돼 있거든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 국가의 경우에는 고용주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인권 침해를 처음부터 방지하는 계약 규정을 마련하고 또 비상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민간 기관이 외국 인력과 고용 계약을 맺고 이 가정이 또 민간 기관과 도급 계약을 맺음으로써 민간이 외국 인력 보호와 관리를 책임지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가구에서 직고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이 인력을 고용해서 가정으로 보내는 방식이 부당한 대우를 더 막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가사 도우미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궁극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앞서 살펴본 영상에서도 예를 들면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이나 아니면 뭐 유급 육아휴직을 뭐 충분히 쓴다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제도들부터 잘 활용할 수 있게 좀 판을 좀 깔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계 전문가들도 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근로시간 단축 같은 사회 정책과 함께 병행이 돼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다각화해서 현재 공공 돌봄 영역이 커버해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공을 해주지 못하는 서비스를 민간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누군가 아이를 봐줄 테니까 아이를 그냥 낳아라라고 한다면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만큼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일도 굉장히 잘할 수 있고 아이와도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 국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 육아 도우미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전체적인 합리적인 방안이 이 기회에 도입이 됐으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산율 향상의 만능해법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민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긍정적 효과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 또 뭐 부작용이나 다른 사회적으로 초래될 문제들은 또 없을지 좀 신중히 검토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보다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찾아보면서 어떤 대책을 좀 찾는 게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밀착 취재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균현 기자 수고했습니다.